반갑습니다. 명지대학교의 박정호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주로 경제 전문가로 경제학자로서 거시경제나 산업정책 또는 산업단지 조성 관련한 연구들을 많이 하는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 분야가 이렇게 슬라이드가 많이 바뀌거나 어떤 매달 또는 한 2주에 한 번씩 어떤 모든 내용을 다시 집계해야 될 일이 많은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중장기적인 흐름을 많이 얘기하는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었었는데요. 근데 요즘은 어떤 상황이냐? 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열흘에 한 번씩 슬라이드를 막 들었다 놔야 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진짜 급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묵직한 재테크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앞으로 향후 한 1, 2년 동안 많은 큰 변화들이 야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하시는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슬라이드를 준비해 왔습니다. 슬라이드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로 꼽히는 걸 하나 들고 왔는데요. 그게 다름 아닌 빈집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빈집이라는 화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론 활동을 좀 그래도 많이 하는 학자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라디오나 TV나 아니면 신문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인터뷰를 하면요. 그래도 한 2, 3년 전이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제가 그냥 어느 기자님이나 어느 앵커님이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요즘 부동산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냥 제가 답변을 그냥 해드렸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제가 그렇게 질문하는 분에게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즘 부동산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건요. 내년부터는 어떤 질문이 된다? 오늘 지구 날씨 어때요? 라는 질문과 똑같아요. 지역마다 지구 날씨가 다 다른 건데 그걸 한 번에 오늘 지구 날씨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답변을 못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양극화적인 기조 속에서 어느 지역의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그 희비가 또 흐름이 전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그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될 부동산 흐름 중에서 아니면 투자하실 때 특히 유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저는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는 빈집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거는 통계청에서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인구주택 총조사 사업을 통해서 집계한 결과인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빈집 비율이 전체의 8.4%까지 증가했습니다. 아마 2022년 지금 현재는 그 사이에 또 조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10%에 육박한 수준까지 올라왔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자, 그러면 10채 중에 한 채가 비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되게 충격적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크게 안도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나도 알고 있었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주 조그만 강연이나 세미나 할 때는 그런 분들에게 여쭤봐요. 아니 굉장히 편하게 들으시던데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랬더니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빈집 많은 거야? 저도 알죠. 왜 TV에 가끔 나오는 삼시세끼 이런 프로그램 보면 시골에 농가, 어가 이런 거 비어 있는 거 저도 많이 압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빈집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약간 낙후하거나 도서 지역에 있는 그런 어가나 농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바로 지금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특별시나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광역시의 빈집 비율도 1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자체별로 이 빈집 비율을 구분한 통계를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단일 도로 빈집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전라남도로 15.5%에 해당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광역시들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번성한 도시이자 거주지죠. 보시면 울산이 8.8%가 빈집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울산이 8.5%고 부산이 8.8%입니다. 광주도 7.5%고요. 아마 이들 지역들 지금 코로나19로 2022년 빈집 비율의 통계를 얘기하면 10%에 육박한 수준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가 있어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어떤 흐름이 있었습니까? 저 지역에
대표적인 지방에 있는 산업도시에서 일하고 있던 근로자들이 자신의 회사가 어려워져서 문을 닫거나 구조조정을 당하면 바로 그 동네에서 더 이상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물론 자기 산단에 있는 길 건너편 회사라든가 옆에 회사 이런 데로 이직하면 되잖아요, 교수님. 아니죠. 대부분 지방의 산업도시들 같은 경우는 비슷한 업종의 회사들이 같이 몰려 있어요. 뭐 포항은 철강, 뭐 울산은 석유화학과 자동차와 조선, 그리고 뭐 구미는 전기전자. 그러면 우리 업종이 어려워져서 우리 회사가 구조조정을 당했다면 그러면 앞에 있는 회사, 옆에 있는 회사도 비슷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따라서 그 해당 지역에선 내가 세컨 찬스를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IMF 외환위기 때도 어떤 일이 생겼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어떤 일이 생겼느냐? 지방의 전출자들이 대거 늘어났고요. 그 전출자들이 전부 어디로 왔다? 예전에는 전부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일종의 이런 스토리가 되겠죠. 아버지가 실직을 했는데 얘들아, 내가 반년 동안 여기서 뭐 먹고 살 걸 찾아봤는데 쉽지 않은데 우리 그래도 기회가 좀 더 있을 것 같은 서울로 가자. 내가 대리운전을 하던 뭐 택배를 하던 먹고 거기서라도 뭘 해야지 하고 올라오는 숫자가 대거 늘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래서 이렇게 항상 위기가 직면하고 나면 지역에서 전출자들이 훨씬 더 늘어나는 추계로 바뀌어 가는데 이번 코로나19 때도 똑같은 일이 생겼고요. 특히 작년 통계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우리 서울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방에 있는 광역시, 부산, 대전, 대구, 그다음에 광주 모든 광역시에서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안타깝게도 서울로 못 오고요. 서울도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늘어났어요. 다 어디로 갔을까요? 경기도로 갔어요. 옛날에는 서울로 왔지만 이제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서울은 진입을 못하고 경기도에 털을 잡는 현상들이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저출산 고령화 이것으로 인한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코로나19가 이런 흐름에 어떻게 보면 더 가속도를 붙이는 현상이 생겨서 지방의 빈집 비율이 점점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강원도 태백시 같은 경우는 빈집 비율이 이미 3년 전에 30%가 넘었습니다. 10채 중에 3채가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이 빈집 이슈라는 것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된 사회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또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시냐 하면요. 이렇게 빈집 비율이 많아지는데 교수님 이게 꼭 문제가 됩니까? 10채 중에 한 채가 비었다는 건 달리 말하면 100채 중에 10채가 비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100분이 좀 넘어 보이는데요. 아마 이렇게 예를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100분이 넘는 이분들 중에서 한 10채가 비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 맨 앞열에 한 채, 저 두 번째 열 중에 한 채, 저 다섯 번째 열 중에 한 채, 저 끝에도 한두 채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빈집이 있는 경우에는 큰 사회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지금도 가족과 해외 출장이나 장기 연수를 가기 위해서 반년이나 1년 이상씩 비워두는 집이 간간히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빈집이 듬성듬성 따로따로 놓여져 있었을 때는 큰 사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문제는 빈집이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는 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특정 지자체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건 대구광역시입니다. 대구광역시에 빈집이 모여져 있는 지역들이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져 있는데요. 저 지역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30년 이상 된 건물 수가 많고 지붕이 불량한 건물 수가 많고 지붕이 불량하다는 건 집을 유지보수 개선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층 건물 수가 많고 이것도 역시 신축 개축을 할 생각이 없다라는 의미이고요. 여기다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제가 빠뜨렸네요. 고령화 지수를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빈집이 많은 지역과 상당히 많은 상관관계를 보이게 되는데요. 자, 바로 이게 가장 큰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 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의 인근에 아니면 붉은색으로 앞으로 점점 더 진하게 표시되어 있을 지역의 부동산을 구매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내 목돈이 묶여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빈집이 많아지는 지역의 부동산은 환급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 교수님 그래도 부동산 사놓은 거니까 그 부동산 가치만큼 내가 담보대출 받아서 다른 거 하면 되잖아요. 아니죠. 이렇게 빈집이 많아서 환급성이 떨어질 만큼 거래가 줄고 그래서 슬슬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내가 담보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마저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은행에서도 대출 한도를 당연히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아예 내가 팔 수 없는 부동산을 마치 먼 도서 지역에 있는 농가 같은 걸 가진 것과 똑같은 형태로 내 재산이 완전히 묶여버리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전 재산의 70%를 부동산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전 재산의 70%가 이런 지역에 있어서 묶여버린다라고 하면 정말 이건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교수님 이렇게 특정 지역에 빈집이 많이 몰려져 있는 그런 건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집코노미 박람회까지 직접 올 만큼 부동산에 관심도 많고 부동산에 제 나름대로 고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사실은 엄청난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 지역에 빈집이 많아지는 걸 호재라고 생각할까요? 재개발, 재건축의 이슈가 되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건 어찌 보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지역은 오히려 어마어마한 호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공부 많이 하신 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흐름도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바로 일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사회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서도 이렇게 특정 지역에 빈집이 많아지기 시작한 시점이 있었는데 초창기에는 그 빈집들을 재건축 재개발로 바꿔서 적지 않은 뭐랄까요?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했던 적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초고령 사회가 더욱더 가속화가 되고 났더니 이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이 많이 든 어르신들은 딴 데로 이사 가고 싶어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내가 평생 살았던 여기에서 난 마무리하겠다라는 마음들이 훨씬 더 높아지세요. 그래서 인근에 이렇게 빈집이 많고 그래서 상가도 많이 비어서 정주 여건도 많이 훼손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회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르신 한 5년 어디 딴 데 갔다 살다 오시면 좋은 집으로 바꿔드리고 돈도 좀 드릴게요 라고 해도 동의를 안 하십니다. 이게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난 뒤에 많은 국가에서 전개됐던 재건축 재개발의 기조의 변화였어요. 따라서 이렇게 많은 빈집이 단일 지역에 나온다고 해서 그 지역들이 예전과 같은 시계열과 속도로 재건축 재개발로 한 번에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오판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그럼 교수님 다 동의를 하는데 그럼 요거만 피하면 되잖아요. 제가 구매하려는 집이 예를 들어서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30년 이상 된 구옥이 많거나 아니면 이 1층 건물이나 지방이 불량하다는 건 단독주택 같은 거나 다세대주택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그런 집만 피하고 제가 구매하면 언젠가 다시 부동산도 봄이 왔을 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통계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빈집을 주택 유형별로 분류한 통계가 있는데요. 보시면 전국의 빈집의 50%가 아파트입니다. 여기 두 번째 줄 맨 위에 보이시죠? 그래서 아파트를 난 구매했으니까 빈집으로부터의 리스크에서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것도 큰 낭패를 보실 수가 있어요. 빈집의 절반은 아파트예요. 그리고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교수님 오래된 아파트를 피해서 구매하면 되는 거잖아요. 새로 이제 준공한 아파트들 이런 건 상관없는 거죠. 그러실까봐 제가 주택 노후도별로 빈집 비율이 집계되어 있는 통계를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정말 아주 뭐랄까요? 균등할 정도로 그때그때 달라요더라고요. 3년 이하 된 새로운 아파트도 전체 빈집 비율에서 15.9%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35년 이상 된 오래된 아파트도 22.4%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주거 환경이나 이제 막 조성된 주거 환경에 빈집 비율의 가중치가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새 집 사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아파트 사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광역시에 집을 사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뭔가 싸게 매물로 나왔다. 내가 뭔가 여기에서 한번 재건축 재개발을 노려봐야지 이런 것들을 너무 과거와 같이 안일하게 판단하거나 그리고 그냥 대충
그 지역을 분석하고 투자하셨다가는 좀 적지 않은 어려움도 직면할 수가 있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 내가 구매한 그 집이 빈집촌의 한복판에 있어서 내 전 재산의 70%가 묶여버리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걸 좀 걱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추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빈집들이 많아지는 도시들이, 국가들이 사실 우리나라보다 좀 더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런던이라든가 프랑스 파리 교외 지역이라든가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호주의 일부 도시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빈집 비율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물론 빈집이 늘어나는 이유들이 조금씩 국가마다 달라요. 아주 대표적으로 캐나다 같은 경우는 빈집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굉장히 독특하고 아주 특이한데요. 예전에 중국인들이 중국 내부에서는 부동산이 원칙상 국유자산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내 재산으로 영구적으로 소유한다는 개념은 사실상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많은 재산을 꽤나 불렸던 중국의 부호들이 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다라는 그 열망을 실현하고자 캐나다의 많은 부동산과 수익성 부동산을 취득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의 자녀들 중에서 누가 유학을 가거나 어학연수 갈 때 그 집을 일부 활용하거나, 그 친구들이 그걸 활용하지 않을 때는 그냥 자기가 렌트를 해줘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중국에서 캐나다로 흘러갔는데요. 그런데 이 원거리에 있는 중국인들이 그 캐나다에 있는 집을 잘 관리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뭐 그 정도 부유한 사람들은 거기 무슨 공실로 6개월 놔두고 1년 놔두는 거 그게 크게 신경 안 쓰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상당히 공실로 놔둬도 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이유들로 빈집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캐나다의 대표적으로 학군 좋은 지역이나 큰 명문 대학교 근처의 집들이 이렇게 빈집으로 뭐 상당히 많이 방치가 되니까, 오히려 그 빈집 근처들에 있는 상가 주민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여기는 문제가 있는 데도 아니고 좋은 도시이자 학군도 좋은 데인데 저 중국인들이 저렇게 많은 집을 사놓고 적극적으로 렌트하거나 개발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하니까 빈집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 우리가 장사가 안 된다.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라는 어떤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빈집을 정기적으로 관리를 안 하거나 그러면 벌금을 무는 그런 일들로 바꿔버리게 됐고요. 그리고 아예 거주를 안 할 경우에는 그 빈집을 공시지가로 다시 팔아야 되거나 이런 것들까지도 법안을 만들려는 주들이 있을 만큼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요, 영국의 많은 사람들도 서울과 수도권 지역으로 자꾸 그냥 우리로 따지면 그런 지역으로 몰려오다 보니까 지역에 빈집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빈집은, 영국 같은 곳은 뭐 200년 된 집이나 300년 된 집들이 또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사람이 안 와도 급격히 노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흉물화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걸 방치하기 위해서 빈집을 방치하는 집들에 대해서는 또 그 빈집의 주인들에게 페널티를 무는, 그러니까 벌금을 무는 법과 제도를 만든 적이 있어요. 따라서 나는 뭐 소액으로 이게 빈집촌이 될지 개발이 될지 모르겠지만 난 하나 그냥 사놓고 한번 버텨볼랍니다. 저는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를 아직까지 믿어요. 이런 분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그거 사놓고 그냥 더 이상 돈 나가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그걸 빈집으로 방치했었을 때 페널티를 지자체가 물을 수가 있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은 국가에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하고 시작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정책적으로 이거를 이제 도입하려고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빈집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해드렸는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가장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빈집이 어떤 걸 빈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애매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방에 집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만 거기 가서 삽니다. 이걸 빈집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면 1년에 한 번만 가서 삽니다. 그럼 이걸 빈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례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어쩌다 한 번씩 와서 치우고도 가고 나는 거기에 며칠 자다가 갑니다. 이건 빈집일까요? 아닐까요? 정말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 빈집을 뭐라고 해야 되는지 그 개념적 정의를 아직 사회 구성원들과 한 번도 컨센서스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어떤 일이 생겼느냐, 오히려 이렇게 빈집들이 많아지고 있는 지역 인근에 집을 구매하거나 거기에서 수익성 주택을 구매하셨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인근의 집들이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는 집들이 그대로 있는데 지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통제를 못합니다. 왜? 남의 사유재산이거든요. 그 집 앞마당에 들어가서 거기 잔뜩 쌓여져 있는 쓰레기도 못 치워요. 왜? 주거 침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동네 주민들은 거기 냄새나고 악취나고 또 어떤 데는 유리창 깨져서 쥐떼가 생기고 이런 오만 가지 뭐랄까요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분히 조금 싸다고 해서 그런 지역 근처에 나는 실수요자다라고 하면서 가서 사시는 것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울 종로에 옥인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옥인동에 몇 번 거리까지인지 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또 그 동네 주민들이 집값 더 떨어진다라고 또 항의 전화하시어요. 자, 옥인동의 어떤 거리인데 여기에서 맨 뒤에 있는 저 벽까지 골목으로 따지면 직선이 아니라 한 디귿자 형태로 가는데요. 그 골목이 하나 있는데 사람 한 3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작은 골목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구심지 중에 하나죠. 근데 저 끝에까지 거리로 따지면 한 100m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저기까지 그 골목을 디귿자로 가는 그 과정에 빈집이 아닌 집이 딱 5채만 있는 골목이 있어요. 네. 서울 수도 한복판, 종로 한복판에 이렇게 빈집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들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상당히 지금 고충을 느끼고 있다는 걸 제가 그 골목을 실제 답사를 하면서 확실히 느낀 게요. 사실 어떤 집 문 앞을 지날 때는 어마어마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바로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굉장히 주의를 요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특히 오늘은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가 부동산 얘기하면 항상 뭐 강남, 용산, 저기 잠실 이런 데만 얘기를 하는데 지역도 중요한 변수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역에 대한 현안을 좀 가져오려고 좀 가져왔습니다. 사실 지역 경제에서 마지막까지 부동산의 큰 지탱이 돼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실수요자예요. 실수요자가 많은 지자체에서는 사실 크게 낙폭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세종시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제일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불안하세요라고 물어본다면 그 인근에 있는 공주라든가 부여라든가 다른 시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서는 이번에 부동산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적지 않은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세종시는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왜? 다 실수요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인근의 공주나 부여에서 주거 환경이 오히려 나빠진 경우에는 오히려 세종시로 이사해서 세종시에서 그 공주 지역으로 부여 지역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늘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선거가 지나고 나면 한 번씩 꼭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충청권 유권자들이겠죠. 꼭 공공기관을 한두 개씩 세종시로 또 내려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가 자꾸 늘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다 보니 그런 큰 불만감, 불안함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다 보니 아니 저희야 그만큼 지난 3년 동안 전국에서 제일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는 것도 제일 크게 떨어지겠죠. 그래도 지금도 저희 처음 구매했을 때보다 2배 이상의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라는 부동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방의 부동산의 지방뿐만이 아니죠. 서울 수도권까지도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하방 지지선은 실수요예요. 실수요. 직주 근접성이든 학군이든 어떤 이유로든 실수요가 많은 곳은 아무리 경기 침체가 와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특히 이번 강남도 마찬가지였죠. 압구정도 1억이 깨졌다, 어디도 뭐가 깨졌다라는 얘기가 즐비한데 유일하게 그래도 버티고 있는 곳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대치입니다. 바로 학군 때문이에요. 학원 때문이에요. 이건 다른 실수요인데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분명한 거기를 선호하려는 메리트가 있는 곳은 또 버티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전 세계의 지역의 흐름이 10년 단위로 레짐 체인지가 이루어져 왔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1960년대는 전 세계 제조의 40% 가까이를 이 나라가 혼자 다 했어요. 어디일까요? 미국입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의 피해를 복구하기 시작한 유럽과 일본이 전 세계 제조 공장 역할을 1970년대부터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1970년대는 유럽과 일본이 전 세계 제조 기능을 담당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1980년대는 3조 호황에 힘입어 한국과 대만이 전 세계 제조 공장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는 다시 중국이 부상하기 시작했죠. 자, 무슨 얘기냐? 이렇게 제조라는 것은 더 싼 임대료, 더 싼 인건비를 찾아서 10년 단위로 크게 레짐 체인지, 지역적 변화가 일어나는 게 통상적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제조 관련한 산업들은
그 나라의 수도에 주로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어느 특정 지자체에 집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제조 기능을 상실한 특정 지자체는 그 뒤에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흐름을 바라보는 게 우리가 지금 그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인 광양, 포항, 울산, 창원 이런 산업 도시들을 앞으로 그 산업 도시들의 부동산을 어떤 관전 포인트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이 되겠죠. 자, 미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제조 기능의 40%를 차지했던 미국, 그 제조 기능을 상실하고 어떻게 됐느냐? 미국은 1950년대 미국의 최대 도시로 꼽혔던 10곳 중에 8곳이 인구가 절반 이상 감소합니다. 버팔로, 뉴올리언즈, 피츠버그, 세인트루이스죠. 지금 이들 도시는 미국을 대표하는 대도시라고 아무도 부르지 않는 도시예요. 중소도시로 전락을 해버렸죠. 그중에 가장 상징적인 일이 있었었는데요. 1960년대 미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인 디트로이트. 디트로이트는 뭐의 상징입니까? 자동차죠. 그런데 이 자동차 산업이 붐업해서 어마어마한 도시로 성장했던 디트로이트는 전체 시민의 85%가 타 지역으로 이주해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파산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제조 기능이 상실됐던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한때 산업재해지구라고 선정된 곳이 있었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어딥니까? 군산입니다. 군산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던 5개 기업 중에 4개가 없어졌어요. 군산에 있던 현대중공업 조선소 문 닫았었죠. 대우 자동차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군산 지역에 있었던 하이트 맥주 공장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군산의 경제를 지탱했던 대규모 회사들이 이렇게 문을 닫거나 이전해 버리니까 바로 군산 경제가 산업재해지구로 지정될 만큼 어려웠던 적이 있었었죠. 자, 그런데 방금 보여드렸던 이 10년 단위로 레짐 체인지가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그전에는 오일 쇼크와 같은 이런 경제적 충격이 생겨서 변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이번에 내년부터 본격화될 산업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역 경제의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 또는 지역 부동산에 더더욱 커다란 변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렇게 경제적 충격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어떤 변화와 그것으로 인한 지역 부동산의 변화와 맞물려서 지역의 부동산의 가장 큰 메가 흐름을 만들 요소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인데요. 우리나라는 3,483개의 읍면 동리가 있는데 이 중에 향후 25년 아래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이 2,242개입니다.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대표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여러분들 꼭 통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주거 환경에 대한 가격지수 조사라든가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최근 어떤 시세표 이런 것들을 보면 교수님,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저 붉은색 25년 이래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한 곳의 최근 부동산 매매가 오히려 서울과 수도권은 떨어졌는데 저런 지역은 올라간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얘기들 하십니다. 예, 맞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실제 저런 군 단위의 지역에서 뭔가 토지를 매매하거나 집을 매매한 것은 정말 실수요자인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한 어떤 주택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또 지금 매매되기 이전에 매매된 게 바로 한 1년 전, 2년 전이 아니라 10년 전, 5년 전, 막 15년 전에 거래된 거에서 최근 다시 한번 거래됐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통계에서 저런 지역에서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해서 야, 저기 부동산 시세 좋은가 본데 이렇게 통계를 또 오해하시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이 인구 구조적인 흐름이라는 건 사실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그야말로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이거를 바꾸지를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돈의 흐름도 바뀔 수밖에 없고 부동산의 흐름도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설명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된 강의 빈집 문제와 지방 소멸 그리고 여러 가지 최근 전개되고 있는 부동산 흐름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프런트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아니면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만 뵙다가 이제 실물로 뵙게 되니까 네, 영상보다 훨씬 더 얼굴색도 좋으시고 너무 잘생긴 것 같으세요. 딴 게 아니라 지역의 빈집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나
우리나라의 교통수단이 발달하면 예를 들어 통근 시간이 더 짧아져서 수도권의 범위가 더 늘거나 하면은 약간 그 지역 소멸 같은 게 완화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올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흐름을 봤더니 이게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눠지냐 하고 봤더니요. 아직까지는 서울 수도권과 근처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교통수단을 발달시켜 줬었을 때 빨대 효과로 인해서 그 지역으로 특정 기업이나 사람들이 이사까지 가는 현상들은 사실 오히려 일어나지 않았고요. 서울에서 천안까지 출퇴근하는 형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또는 내 근무지가 아니면 내가 우리 회사 공장이 천안에 있는데 천안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해서 천안으로 집 전체가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나만 서울역에서 KTX 타고 천안까지 출퇴근하거나 아니면 나만 근처 원룸을 하나 잡고 있다가 주말에는 백하는 형태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점점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우리 국민들이나 사람들도 피로감이 많다 보니까 귀농, 귀여, 귀촌에 대한 니즈가 좀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이나 재택근무, 자가근무가 늘어났었죠. 이 두 가지 현상이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빨대 효과와 상관없이 특정 지자체에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곳이 생겼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모든 지자체에서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귀농, 귀촌, 기여, 그다음에 재택근무로 인한 지방의 어떤 상주 이런 현상이 다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특정 지역에서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딜까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자꾸 복잡한 얘기들 많이 들으시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살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 곳에 투자하셔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어디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구글에 입사했어요. 그래서 3달 내내 회사 안 와도 되고 노트북 켜놓고 채팅으로 일하면 된대요. 어디서 일하실 거예요? 제주도에. 맞아요. 그래서 제주라든가 땅끝 해남이라든가 정말 우리가 휴가철에 가는 그런 곳에서는 내가 아예 거기 가서 3개월 동안 나 제주에 그래서 3개월 깔세로 이렇게 한 달 살이 하는 집들 있잖아요. 거기 빌려놓고 거기서 일하는 제 대학원 동기 한 명 네이버 다니는 애도 지금 3개월 동안 제주에서 일하다가 왔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냥 농담도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한 달 지나니까 답답해 죽을 뻔했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택근무, 비대면 이런 게 늘어나도 모든 지자체가 다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싶고 휴가 때 가고 싶은 그 지자체에서만 이런 수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부디 혹시 오늘 제가 답변 못 드린 것들은 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마어마한 고수들이 있으니까 많이 공부하시고 꼭 행복한 거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